만약 당신이 추리소설, 사건, 미스터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완전 범죄는 존재할까?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그 누구도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자신이 쓴 소설책대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있습니다. 7년 전 범죄를 계획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경찰을 속이는 방법, 알리바이를 만드는 방법까지 써내려왔던 작가. 대중들의 호기심을 새로운 접근법으로 창작해낸 것이 아닌 살인 준비 과정이었던 걸까요? 2022년 6월 많은 논란 속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컬트 스토리, 실화가 된 소설, 남편을 죽이는 방법 편입니다. 2018년 6월 2일 아침, 싱크대에서 얼음과 물이 담긴 양동이를 채우고 있는데 누군가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을 향해 누군가가 갑자기 권총 사격을 시작합니다. 등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 그 이후 범인은 피해자의 심장을 향해 다시 한번 총을 발사합니다. 사라져버린 범인. 몇 분 후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이곳으로 들어왔고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피해자 발견 당시 어떠한 폭력 혹은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도의 흔적도 없었죠. 지갑, 휴대폰, 차키도 모두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피해자는 당시 나이 63세, 이름 다니엘 브로피였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먼저 등에 총을 맞고 온몸이 마비되어 쓰러졌으며 이후에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는 2006년부터 일을 해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물학과 버섯 관련해선 전문가, 요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아는 셰프라고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의 죽음에 가장 가슴 아파했던 사람, 바로 아내 68세 낸시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다음 날, 남편의 사망을 알리는 페이스북을 올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신에게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걸까요? 이들은 매우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결혼생활 약 25년 동안 서로 동고동락하며 힘든 일도 함께 견뎌왔던 사이였죠.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어떤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한 겁니다. 낸시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온라인 신문에 소설들을 게재하기 시작했고 잘못된 남편, 잘못된 연인, 잘못된 경찰관, 마음의 지옥 등 약 7편의 로맨스 소설을 집필했던 작가였죠. 그녀는 텍사스주의 위치타 폴스에서 태어나고 휴스턴 대학을 졸업한 이후 1990년대 초 오리건주로 이주 뒤 포틀랜드 요리학교를 다니며 남편 다니엘 브로피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아침 평온한 날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들을 산책시키고 이웃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샤워를 냈다라고 수사관들에게 말을 했죠. 충격적인 죽음, 범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날 2018년 6월 2일. 그런데 범인은 3개월 뒤에 검거되게 됩니다. 9월 5일. 바로 아내 낸시였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썼던 소설 그대로 남편을 죽인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작가로서 살인, 그리고 경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많은 내용들을 생각해 글을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에세이에는 금전적인 부분, 불륜 혹은 학대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여러 가지의 이용들이 적혀 있었죠. 이혼은 비용이 많이 든다. 당신은 재산을 나누길 원하냐? 돈 때문에 결혼했으면 모든 걸 다 가져올 자격이 있는 게 아니냐? 하지만 이 모든 준비에서 조심해야 될 것, 경찰들은 절대 멍청하지 않다는 것. 살인을 은폐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글까지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에는 살해 방법까지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를 쓰기에는 남편을 살해는 힘의 우위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크고 독약은 쉽게 추적이 되는 문제가 있고 암살자를 다크웹에서 고용하게 되면 신뢰하기가 어려운 방법 때문이고 총기를 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서 사용 방법을 잘 알아둬야 한다는 말을 써놨습니다. 피해자는 분명 당시 총기로 인한 사망이었죠. 그럼 그 총기가 낸시 거였을까요? 궁금합니다. 경찰은 무슨 혐의로 그녀를 검거하게 된 걸까요? 단순하게 7년 전에 썼던 그 소설책 내용대로 남편이 사망하자 의심을 그냥 했던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낸시는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 내년 앞으로 10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태였죠. 이게 처음에는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이 의심을 했던 이유가 있었지요. 남편이 사망한 지 사흘 뒤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던 낸시였습니다. 자신은 용의자가 아니다라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부탁 전화였죠. 수사관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왜 써달라고 하는 거냐? 라는 이야기에 보험회사가 보험 지급을 미루며 나를 지금 의심하고 있다 해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니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그 증거자료를 써달라라는 내용이었죠. 바로 이런 이유로 그녀를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검찰이 그녀를 기소할 때 모든 증거는 정황 증거만 존재했지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살해 당시에 그녀가 정말 학교에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고 범행 당시 사용했던 총기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즉, 직접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총은 당시 낸시가 냈던 총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을 했고 미국은 총기 허가가 좀 쉬운 나라다 보니 아내에게도 혹시 집에 총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서 집에 내가 갖고 있는 총기다 라고 이야기한 낸시에게 글록 17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기를 분석해본 결과 어디에도 발사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위쪽으로 장전하는 글록의 특성상 분명 발사에 대한 흔적들, 화학 반응 같은 것도 또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이 총은 단 한 번도 발사된 적이 없는 총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사건. 낸시는 재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색깔은 오렌지 색깔이 아니다. 미국의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입는 그 오렌지 죄수복을 일컬으며 자신은 무죄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죠. 억울한 미망인인 걸까? 아니면 철저한 계획 속에 숨긴 무언가의 살인마였을까? 지금까지의 내용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분명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총기에 대한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죠. 낸시의 총에서도 화학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범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낸시가 아닌 걸까요? 지금부터 자료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가짜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 나왔던 자료들입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CCTV가 재판에서 공개됩니다. 낸시는 법정에서 남편이 살해됐을 당시 자긴 집에서 있었고 샤워를 하고 책을 읽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6시 39분 낸시의 차량이 어딘가로 가는 게 포착이 됩니다. 낸시는 어디로 향하고 있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낸시에게 직접 물어보게 됩니다. 분명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당신이 향한 장소는 남편의 요리학교, 바로 강의를 하는 그곳, 그 근처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이 차량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자신이 맞다라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6시 39분 차를 출발해서 도착, 7시 22분 30초경에 바로 이 요리학교의 경보가 해제됩니다. 다니엘이 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7시 28분경 낸시가 돌아가는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그리고 7시 29분 미란다라는 학생이 현장에 도착해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오전 10시 47분 낸시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직접 경찰에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12시 형사와 집으로 돌아와 글록을 건네준 것이었죠. 분명 사망 당시 범행 장소 근처에서 본인의 차를 타고 배회하는 모습, 그 감시 카메라의 증거가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 탑승한 것도 자신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신은 기억장애를 지금 겪고 있다. 사건 날 남편이 사망한 게 너무 충격적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아마 저기에 간 거라면 새로운 소설책을 쓰기 위해 영감 때문에 그 동네에 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 아마 내가 저기에 있었던 이유는 커피를 사는 게 아니었을까? 라는 내용이었죠. 이런 진술을 하다가 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던 것도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서 이상한 차량을 봤다. 라는 내용을 합니다. 미스터리한 남성. 자신이 공원에 앉아 글을 쓰고 있는데 흰색 밴이 있었고 의심가는 남자가 자꾸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이었죠.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고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며 진술을 번복해버린 낸시. 하지만 분명한 건 남편이 사망할 당시 집에 있던 게 아니라 바로 그 학교 근처에 있었던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6분간 그녀의 흔적이 증발한 상태였죠. 두 번째 미스터리, 바로 글록 17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앞서 나온 얘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와서 당시의 충격 때문에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기억을 못한다고 6분 동안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범인이다라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그러면 범행 도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분명 이 글록에는 어디에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총을 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죠.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 동그라미 부분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포틀랜드 검찰은 한 가지에 주목합니다. 글록의 윗부분, 즉 장전하는 그 슬라이더 부분이 무언가 맞지가 않는다라는 걸 포착하게 됩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권총. 그런데 위에 슬라이더 부분이 맞지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인 걸까요? 저건 해체가 되는 구조입니다. 해체를 했다가 끼는 과정에서 잘못 끼게 되면 나오는 모습인데 한 번도 쓰지 않은 총. 그 총이 처음부터 저렇게 나올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인터넷 검색 기록부터 확인해봐야겠군요. 그녀는 다크앱, 디백 같은 기록이 남지 않는 공간들에서 계속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스트건 때문이었죠. 고스트건이란 일련 번호가 없는 일종의 불법 총입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4일 고스트건 키트라고 부르는 걸 구매를 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조립되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체가 되어 있는 부품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혼자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추측입니다. 이 고스트건 키트에서 한 가지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조립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죠. 2018년 2월 17일 전달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그 뒤에 낸시는 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포틀랜드에서 총기 전시회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이 고스트건과 똑같은 총인 글록 17을 또다시 구입합니다. 이미 조립이 되어 있는 총이었죠. 검찰은 실제 낸시가 검색했던 기록에서 이상한 걸 찾게 됩니다. 바로 권총을 새로 구매할 때 검색했던 기록에 이어서 여분의 슬라이드와 총열에 대한 걸 이베이에서 구매한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앞서 보셨던 글록 17, 낸시가 직접 제출했던 그 총은 위에 있던 슬라이더가 교체된 상태였습니다. 분명 슬라이드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았던 그녀, 총을 쏘고 교체를 해 원래께 아예 사라져버린 상태였죠. 이에 대해 낸시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산 이유는 새로운 소설을 쓰기 위해서 부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산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말이 되지 않았죠. 경찰에 제출했던 바로 그 권총의 슬라이드가 왜 결합이 잘못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검찰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 당일 냈던 그 총기, 자신의 총기는 냈으면서도 자기가 직접 구매했던 부품들을 제출 안 했다는 건 고의성이 보인다. 당시에 찾을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 부품들은 어디 갔느냐라는 질문에 낸시는 이미 사라져버렸다. 당시에 내지 않은 이유도 당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증거. 낸시의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포틀랜드 인버네스 저지 보안관 교도소에서 깜방 동료였던 앤드레이 B. 제이콥스와 대화를 나누다가 우발적으로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낸시가 날개처럼 팔을 벌리더니 처음 총격에는 이만큼 떨어져 있었다 라고 하다가 그 다음엔 가까운 거리에서 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범행 동기입니다. 소설에서처럼 똑같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기억상실증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 사라진 범행 도구,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모두 피한 내용들, 소설에 적힌 내용과 그대로 일치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신청했던 걸까요? 10개의 생명보험에 들어가 있는 총합은 한화 17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이런 말합니다. 분명 재정 상황이 나빴던 건 맞지만 사건이 발생할 그 당시에는 재정 상황이 좋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개월 전에도 부부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닐 만큼 그렇게 사이도 좋았고 재정도 좋았는데 죽여야 될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이거였죠. 살아있을 때 금전적 상황이 남편이 사망했을 때보다 더 나아서 죽일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검찰의 최종 구형.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 토요일날 그 요리학교를 그 시간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 그 시간에 누가 혼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낸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소설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살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살인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에 대해 변호인은 반박을 했습니다. 소설에 쓴 내용이 실제로 발생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허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변호인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행 도구로 추정된 사라진 총기에 대한 부분들도 전부 작품 연구 때문이었고 사망날 그 학교 근처에 있었던 건 우연의 일치였을 뿐 글을 쓰기 위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찾은 게 전부다 라는 주장을 펼쳤죠. 직접 증거가 없었지만 간접 증거들이 넘쳤던 이 사건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배심원단은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라고 합의합니다. 범행 장소 인근의 감시 카메라에 낸시의 모습, 분명 자신이 얘기한 거에 대한 번복된 진술 때문에 아마도 유죄로 판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었죠. 2000년 6월 13일 얼마 전이었습니다. 약 7주간 이어진 재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낸시 크램튼 브로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가석방이 신청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죠. 물론 25년 뒤면 그녀의 나이는 거의 100세입니다. 나올 확률이 없다라는 뜻이었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년간 재정적인 경험, 하지만 범행 동기가 검찰이 말한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재정 상황은 좋아지고 있던 게 맞았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시작했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 정말 범인은 낸시가 맞았던 걸까요? 그리고 문득 궁금합니다. 그녀는 언제부터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었을까요? 책을 썼을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아니라면 그 이후부터일까요? 저는 로컬 스토리의 김원희였습니다. 뒷이야기에서 심리적인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뒷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서 뒤로 좀 뺐는데요. 일단 재판이 길어진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판이 길어진 게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구속돼 있었잖아요.
낸시가 자기 석방해달라는 보석 심리까지 요청을 하게 돼요. 이유가 뭐였냐면 나이가 좀 있잖아요. 자기가 여기 더 있다간 병 걸려서 죽을 것 같다. 무섭다. 이런 시기의 얘기였어요. 물론 거절당했죠.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웃이 돼서 된 부분이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좀 잡다한 이야기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글록이 위에 슬라이드 부분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당시 검찰이 판단했던 제일 정확한 증거는 그 총기 구매 당시에는 절대 그런 기록이 없었어요. 정상적인 총이었어요. 왜냐면 확인하고 주니까. 근데 이게 우연히 빠질 확률이 있을까를 확인해봤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거는 자동적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빠졌던 걸 꼈다라는 말을 낸시가 한 적도 없어요. 왜냐면 검찰이 한번 떠본 적이 있었어. 이 내용을 밝히기 전에 낸시한테 혹시 그러면 그때 제출했던 글록 뭐 해체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심리싸움이었지. 근데 낸시는 그걸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죠. 왜냐면 자기가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이제 그 슬라이드 부분을 구매한 게 어떻게 나타나서 그걸로 교체해서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싸움이었지.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이상한 적도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기는 구매 당시에 그대로 갖고 왔다. 그리고 써본 적이 없다. 라고 주장을 펼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이제 검찰은 옳다구나 한 거죠. 말이 안 되니까. 이건 분명 교체가 된 건데.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이 확인이 돼요. 글록을 전시회에 가서 샀다 그랬잖아요. 그 사고 나서 3월 26일, 27일에 그 출입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총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총기 연습을 할 수 있는데 가서 글록을 빌려서 글록으로 총을 쏘는 연습을 해요. 팡팡팡 쏘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걸 가지고 검찰이 또 하나의 이제 정황 자료를 하나 갖다 들이민 거죠. 너가 왜 총기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붙은 거니까. 이렇게 됐던 내용이었던 거고. 그리고 당시에 재판에서 여러 가지로 빼려고 그랬어요. 뭐 남편이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뭐 그게 자동적으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는데, 이래서 최초 진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번복을 하면 불리한 거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고 자기가 갖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쓰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이 깨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 때문이었는데, 만약에 직접 증거라도 교체가 된 그 슬라이드라도 발견이 됐으면 더 정확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증거들이 없는 상황에서 정황상으로 봤을 때 총을 쐈을 확률이 높고 진술 번복되어 있다는 문제 때문에 유죄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약간 심리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저도 외국에 나와 있는 그 전문가들이 쓴 글을 좀 봤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자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던 거 있잖아. PTSD,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게 전문가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해봤거든요. 근데 뇌 자체에 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진 건 없어요. 그리고 사이코패스 검사까지도 해봤어요. 하지만 사이코패스 검사도 아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단은 그걸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하나 조금 잘못됐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여서 그걸 기억을 못한다라는 건 잘못됐다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기억을 못하는 게 있다면 남편을 쐈을 때일 거다예요. 자기가 진짜 범인이라면 남편을 쐈을 때가 기억이 안 나지,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평범한 날이었잖아요. 자기한테는, 자기 진술로도 그냥 아무렇지 않고 뭐 글쓰기 위해서 갔고 이런 날인데, 그때 뭘 했는지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랑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생겼다는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잘못됐다라는 이제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도 부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은 기억 못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운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한 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은 얘기를 하고, 경찰하고 통화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또 기억을 해요. 이런 건 선택적 트라우마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있겠지. 그게 사건 현장이겠지. 왜냐면 자기가 썼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한다? 만약에 낸시에게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면 총을 쐈을 때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은 있다예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으려고 노력해서 뭐 그게 지워졌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앞부분에 나왔다라는 건 이제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거 좀 의견이 분분했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었을까라는 이제 그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녀가 쓴 책들을 보게 되면 다 공통적인 게 로맨스 추리 소설 이런 건데, 남편을 죽이는 법, 잘못된 남편, 뭐 이런 단어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장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생각으로만 넘길 수 있는 걸 좀 구체적으로 썼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았던 게 진실일까? 라는 내용들도 나오기 시작을 해요. 좋아 근데 이게 다 가짜면은 계획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진짜일까라는 의문점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왜냐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하고 자기가 쓴 그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실제 낸시의 사이트인데, 여기에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적혀 있어요. 남편이 요리 전문가였잖아. 막 버섯도 키우고, 그 자기 집 뒷뜰에는 막 칠면조도 있고, 막 버섯도 있고, 막 그래서 막 그런 소리 들리고 냄새 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써 있는 게 있어서, 혹시 부부사이가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던 게 아닐까? 왜냐면 중간에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도 보험료만 $1,000를 냈대요. 하나로 따지면 지금 한 1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모기지론도 못 갚는 상황이었는데도 그걸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의심을 받았던 건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건 자기가 그때 보험 설계사 일을 해서 그 보험 실적 때문에 가입을 그렇게 많이 한 거다라고 발뺌은 했지만 정황상 맞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책의 내용과 너무너무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했다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모든 걸 준비해서 했다라는 거라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문가분들마다 얘기가 달라서,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사실 책을 여러 번 냈지만 막 그렇게 베스트셀러 작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서 일부러 그랬다라는 내용들도 좀 있어요.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있다. 아니면 자기가 한 대로 정말 완벽 범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자기가 그런 얘기 했잖아. 총기 그런 거 구매해본 이유가 실제로 한번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분석해 보려고 산 거라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의심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기가 봤을 때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뒤에 나왔던 내용들까지 해서 확인이 됐던 거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사건이 뭐 우리나라에서 나타났으면 과연 이런 간접 증거로 정말 무기징역형이 나올 수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죠. 확실한 건 제3자가 사건 현장에 개입했을 확률은 없다예요. 그런 기록도 없고 들어간 사람도 보이지도 않고, 일단은. 그리고 현장에 그 몇 시에 도착하는지, 그리고 그 6분 그 짧은 순간 사이에 사망한 거니까 혼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일 확률과 면식범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도범행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거 왜 죽였는지를 모르는 거야. 죽인 사람이 왜 죽였는지도 알 수 없고, 막 이런 부분들이 끼다 보니까 이제 의심을 했던 건데, CCTV에 대한 말도 번복됐고, 그리고 이제 그 글록에 대한 부분인 건데, 그 글록 슬라이드가 만약에 그렇게 안 돼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딱 눈에 안 띄었으면. 그리고 그런 정황 증거 몇 개가 더 빠졌으면은 아마 유죄 입증하기 진짜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현재 이 사건을 가지고 오제이 심슨 사건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이제 외신에서는 오제이 심슨 얘기를 하면서 혹시 뭐 이게 지금 항소심에 가서 혹시 번복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배심원단들도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한 거 보면 아마도 항소심 때도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심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해서 지켜본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을 살해하는 방법, 그걸 그대로 현실화했다라고 의혹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